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SK 주식회사와 삼표산업, 삼성중공업과 포스코입니다. SK 주식회사가 4년 후 시총 140조 원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주가 200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전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접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장동현 대표이사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 줄곧 최태원 회장이 강조했던 ESG 경영과 크게 맞닿아 있죠. 예, 어저께 주식회사 SK 이제 주주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K 주총에서 주주들의 지금 상당히 표정, 주주들의 이 심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다른 주가들, 우리나라 특히 대기업들 주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동학 개미들이 오면서 대기업들에게 집중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유독 SK 주가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 주가가 지금 20만 원대 오락가락 하는데 한때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때에 비한다면 지금 상당히 크게 떨어져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대목과 관련해서 현재 주식회사 SK는 CEO가 두 분이죠. 한 분은 장동현, 지금 말씀드리는 장동현 CEO고 또 한 분은 최태원 회장인데, 최태원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 일이 뭐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주총장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장동현 CEO가 나타나서 이제 이 앞으로 주가 7배를 끌어올리겠다. 뭐 대단한 거죠. 지금보다 7배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4년 후에 7배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이 그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에 떨어진 주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이 SK의 이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서 네. 조금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4년 후에는 2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러고 그에 대한 파이낸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SK가 말하는 파이낸셜 스토리는 특히 주식회사 SK는 투자회사로 지금 그 홀딩스 지주회사에서 투자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인데, 신기술, 수익성이 좋은 분야에 잘 투자를 해서 거기에 금융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여기에 이익도 남기고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현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급해 주신 대로 요새 SK 주가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지금 SK 주가 떨어지는 걸 대표적으로 보면요. SK 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영업비밀 사업에서 이제 ITC로부터 패했습니다. 네. 그러는 바람에 지금 회사가 그 아주 풍전등화, 특히 미국 사업을 철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급락하고 있고요. 또 하나 회사는 SK바이오팜인데 불과 1년 전에 가장 똘똘한 IPO 상장 기업으로서 주목을 끌었던 저 회사, 지금 반토막 상장 당시에 반토막 나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회사가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도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분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IPO한 이후에 오히려 그 분사시킨 지주회사격인 SK케미칼 주가는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SK가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지금 아직도 최종 판정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지, 이게 지금 앞으로 10여일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미래를 내다본 경영에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또 상장을 할 때 너무 같이 뻥튀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장동현 주식회사 장동현 사장의 그 얘기대로 저력이 있는 회사고 또 미래 성장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SK 주식회사 SK 투자가 가격이 떨어진 요인 중에 하나가 플러그 파워에 대한 투자, 그 회계 분식,
이게 뉴욕 증시에서는 큰 문제가 됐는데 네. 주 총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명은 없었어요. 한번 SK의 저력을 믿어봅니다. 네, 다음은 삼표 산업입니다. 서울 송파구가 삼표 산업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풍납 공장 소유권이 구로로 이전된 이후에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내용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뭐 이렇게 요약을 좀 하자면 이 부지를 그동안 삼표 산업이 이제 사용해 왔었는데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송파구가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계속 삼표 산업이 미루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풍납동 하면 백제 토성이 있던 자리로 초기 백제 수도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송파구 주장에 따르면 이 삼표가 삼표 그룹이 있고 밑에 삼표 산업이 있고 삼표 시멘트가 있는데 이 삼표가 풍납동 여기에 시멘트 레미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경영을 해왔는데 이 백제 문화재 사적지로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땅을 정부가 수용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표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면서 법정 소송을 해왔는데 작년에 완전히 삼표가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소유권을 송파구청으로 넘겨라라는 최종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삼표가 여기에 응하지 않고 무단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송파구가 참다 못해서 변상금을 수십억의 변상금을 물리고 이제 이제 뺏기 위한 강압 조치에 들어간 그런 상태죠. 삼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법원 판결이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무슨 국민적 이미지라든지 기업의 이미지 문제는 물론이고 지금 백제 문화재가 지금 가뜩이나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삼표 기업이 이렇게 백제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런 오명을 과연 듣고 그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표그룹은 현대차와의 관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의선 회장이 만약에 공정위 서류상으로 이제 그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 계열사로 편입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동일인을 정의선으로 바꿔달라. 현재 정몽구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자신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어요. 네. 이것이 6월 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정의선 회장의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삼표그룹은 현대그룹이 사실상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표는 정의선 회장의 그 부인 정기선 씨의 그 친정이거든요. 네, 장인 어른의 회사인 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삼표의 최대 주주가 정도원 씨인데 이 정도원 회장이 정의선 회장의 장인이고 정의선 회장의 부인 정기선 씨의 아버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금 그 혈족 사촌, 혈족 육촌, 친척 사촌까지는 같은 계열사로 분류하고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뜩이나 현대차,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현대차의 식구가 되는 셈인데 지금 풍납동에서의 이런 어떤 이 변상금 사건으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손상을 당하면 결국은 사위인 저희 현대차 그룹에도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현명한 처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오너인 정도원 회장이 지분을 80% 이상 갖고 있을 정도로 회사를 꽉 잡고 있는데 후계 구도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원 회장은 사실상 경영에서는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인 정대현, 그러니까 정대현 씨는 이 정의선 현대차의 그 처남이죠. 그러니까 정대현 씨 누나가 바로 정의선 회장의 사모님인 것이죠. 네. 그런데 현대시멘트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한번 나왔었는데 경영 상태가 썩 좋지 못하고 해서 다시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 바꾼 이런 상태예요. 또 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죠. 특히 지금 정도원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씨는 지분이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경영 실적도 적다. 그래서 현재 저 회사는 삼표그룹은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의 김옥진 씨가 지금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지금 경영 성과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못한 상황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 시비에다가 사망 사고 아무래도 그 이제 레미콘 회사나 석탄, 시멘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사망 사고가 터져서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 풍락동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돈 회사인 정의선의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에 대규모 지금 타워를 짓지 않습니까? 네. 비즈니스 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이제 레미콘 공장이 바로 옆에 있으면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나눌 수 있어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나 일단 법원의 판결이 났고 또 백제 문화재를 깔고 있어서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대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삼표에 현명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중공업이 세계 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 수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6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연이은 수주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우리 조선업 주가가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가 지금 이집트 수에즈 운하 영향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 수에즈 운하 그 강바닥에 좌초가 됐던 걸 지금 간신히 꺼내서 정상적으로 물 위에 올렸습니다. 물이 만조가 된 밀물 틈을 이용해서 견인선이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저 쇼크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와중에서 이제 과연 이 수에즈 운하 사고를 일으킨 에버 기본이란 배가 과연 정상적이었느냐. 그 어마어마한 덩치에 그러니까 길이 400m 그리고 높이 50m 길이만 놓고 보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같은 거대한 배인데 어떤 저 거대한 배가 망망대해도 아니고 운하 한가운데서 바람에 의해서 휘청해가지고 밑에 바닥을 쳐서 좌초되느냐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사고죠. 네, 허술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일각의 전문가들이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바로 좌초되기 직전에 이 배에서 전등이 빠져나갔다라는 이런 몇 가지 점들이 나오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저 배가 일본 배입니다. 흔히 대만 우리가 에버기본 회사의 것으로 에버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용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배의 소유는 이마바리 조선소 또 이마바리 조선소가 만들어서 그 계열사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 선주가 일본 급인데요. 이마바리 조선소가 일본 최대 조선소입니다. 네. 이 일본의 내해에 아주 지형 조건이 좋은데 조선소 틀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만든 배가 이렇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 조선소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소 기술보다도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잖아도 지금 특히 중국 조선소에서는 그동안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 선주들이 한국의 중공업 회사 조선소에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국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대체할 이제 조선업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삼성중공업이 2조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고 공시를 했잖아요. 이게 뭐 액수로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이긴 한데 제값을 주고 계약을 했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엄청난 양을 수주했죠. 이번에 이 사고를 낸 대만의 에버그린이 일본에 그 수주한 거 외에 전부 지금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이 나누어 가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모두 다 가져왔어요. 그런 면에서 삼성중공업의 큰 개가고 6년 내리 계속 적자에 빠져있던 삼성중공업으로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상당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앵커님 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현재 지금 배의 규모, 수주한 배의 규모는 계속 커졌는데 네. 수주 단가는 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수주 단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TEU당 수주 단가는 오히려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업이 10여 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때 해양조선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수주가 많은 헐값으로 수주를 했고 또 그것을 제때 돈을 못 받는 바람에 우리나라 조선 중공업의 부실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수주량이 늘어난 데는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좀 조심 이 수익성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호주 로히힐 광산 투자로 1,500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됐습니다. 로히힐 홀딩스의 영업이익이 뛰면서 배당금도 덩달아 뛰게 된 건데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 로히힐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포스코로서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창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로이힐이라는 것은 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캥거루들이 뛰어노는 왼쪽 그 산악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거기 2010년에 우리나라 포스코가 저기 주식을 사들어가 투자를 한 겁니다. 당시 이명박의 어떤 자원 외교 할 당시죠. 이명박의 자원 외교가 상당 부분 많이 실패를 했는데 정말 다행으로 이 로이힐 광산은 창업한 지 10년 만에 작년부터 배당을 시작했어요. 네. 작년에 500억 배당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500억 배당을 받는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투자가 이제 드디어 결실을 내는 것이죠. 포스코로서는 이 광산 개발에 들어가는 빚이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에 배당받고 올해 이제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빚도 다 갚고 이제는 흑자가 됐다. 그동안에 악재가 많았던 포스코로서는 10년 전 투자가 이제 좀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다른 이야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제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포스코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정상 투자를 한 것밖에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엠네스티라든지 또 미얀마 민주화 세력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강관에서 이 미얀마의 군부 독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경제 홀딩스에 지금 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이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 글로벌 이미지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USTR이 경제 제재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일본 몇 개 회사들은 지금 경협 중단을 선언했어요. 포스코도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